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전략 파트. 오늘은 5장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장은 고객 만족도 평가 조사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고객 만족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만족 지수의 측정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그 다음 뭘 보겠습니다. 자사의 경쟁 관련 품질 성과 연구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측정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자사 및 경쟁사의 고객 충성도를 분석을 해야 되겠고 우리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고객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영역을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틀어지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 반대로 충족된 영역을 평가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허용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 다음 다섯 번째는 경쟁사의 CS 강약점을 분석하고 여섯 번째는 잠재적인 시장 진입 장벽을 규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효율성 평가 및 불안 해소 역량 분석. 그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고객 유지율 형태로 예측된 투자 수익률, 그래서 ROI라고 하죠. 그죠?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기업의 수익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죠. 그죠?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걸 극대화시키려면 먼저 고객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인상 허용폭, 고객 만족도가 높다라면 가격을 우리가 5%를 올린다고 해도 인상을 한다고 해도 고객의 저항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고객의 만족도가 낮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객의 저항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 만족도를 잘 측정을 해서 분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마케팅에 잘 적용 또한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도 측정의 원리를 살펴보면 고객 만족도의 측정의 3원칙,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인데 고객 만족도는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죠? 현재도 미래에도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시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 만족도는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정량성의 원칙이다. 정량이라는 건 뭐죠?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조사와 정량조사의 차이점을 아마 뒤편에서 다시 나올 건데 정성조사 같은 경우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 고객의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부분은 한 개다, 두 개다 측정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항목별로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5점이다, 7점이다 라는 척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정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 대상에 대한 표본이 적절한가. 그래서 정확한 표본을 설정해서 조사를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사 항목의 만족도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인가. 조사 방법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조사 담당자가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가 고객 만족도 3원칙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계속해야 되고 정량적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세 개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보기에 해당하는 고객 3원칙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의 측정 방법은 직접 측정 방법과 간접, 그리고 직접 플러스 간접을 플러스한 혼합 측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만족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측정 방법. 그래서 단일 문항 또는 복수 문항을 통해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소비자 만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직접 측정을 선호하는 데 반해 실용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간접 측정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민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뒤에 나올 간접 측정은 우리 공공행정기관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직접 측정은 복수 설문 항목을 통해서 이제 잔재 변수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사 모델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명하기 때문에 만족 지수를 구하여 혼합 측정에 나타난 중복 측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계점은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측정에서는 조사 모델이 단지 3가지 항목으로 측정되므로 다양한 서비스 품질 차원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측정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뭐 설명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념 연결하는 것도 나옵니다. 개념 연결해서 직접 측정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측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번으로는 간접 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 간접 측정에는 하위 차원 또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합산하는 부분별 만족의 복합 점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측정에서는 하위 차원과 그 다음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런 문구가 나온다라면 간접 측정 방식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의 하위 요소 또는 품질에 대한 차원 만족도의 합을 복합 점수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 측정 방식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행정 민원 서비스, 그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가장 많이 쓴다. 그래서 어디에요?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체감 만족도를 단지 차원 만족도의 가중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하기 위한 해기 분석의 종족 변수로만 사용할 뿐 종합 만족도의 합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종합 만족도는 가중치가 부여된 각 차원의 만족도의 합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중복 측정의 문제를 완화시켰다. 뭐 완전히 해결했다 부분은 아니고요. 완화시켰다는 이점이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 품질 차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때요?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장점. 한계점은 당연히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만족도의 차원의 구성에 모든 요소를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의 오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뭐 한계점이 없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겠죠. 실제로 체감 만족도는 만족도 점수는 높은데 차원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직접 측정, 간접 측정 2개 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2개 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혼합 측정. 자, 혼합 측정은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을 혼합하여 우리가 고객 만족 지수를 구하는 방식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기관 행정 만족도 이용자 만족자 조사일 경우에 이 경우에는 단일 설문 문항으로 측정되는 체감 만족도를 종족 변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차원의 만족도는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해기 분석을 실시한 뒤 산출된 해기 개수를 각 차원에 빠졌네요. 가중치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감 만족도와 차원 만족도에 합산할 때 구성 비율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에서 나옵니다. 혼합 만족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관 행정 만족도 같은 경우는 3대7로, 그 다음에 주요 정책 만족도는 4대6 정도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활동평가에 주민 만족도는 5대5 비율로 합산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 지수 측정 모형이 지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ACSI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모형이라고 보시고요. 우리나라는 NCSI라는 모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ACSI는 미국 모델로 개발자는 미시간 대학의 클라스 포넬이라는 교수가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소비자들이 기업, 산업, 경제 부분 및 국가 경제에 대한 지각적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의 핵심은 일반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선행 변수로 지각된 전반적인 품질, 그러니까 비교할 때 고객이 지각된 전반적인 품질이라는 건 뭐죠? 알아챈 품질이 있어 써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쳐 고객 만족도로
소비자 불만은 감소하고 고객 충성도는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핵심이고요. 품질 평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잘 틀어지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세 가지 구성 요소로는 고객화, 신뢰도, 전반적인 품질 평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기반해서 고객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설명에서 다음 중 ACSI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올 때 이 세 가지가 다른 문장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측정 모델과는 달리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잠재 변수로서 측정하여 점수로 나타냄으로써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 간의 비교 가능한 경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ACSI는 마찬가지로 이미 제품을 구매했거나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가진 고객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차후 고객 충성도 확인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 그래서 틀어지는 문장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후의 고객 충성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문장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형으로는 우리나라 모델이죠. 그죠? KCSI 또는 NCSI라고 하고요. NCSI의 특징은 뭐 똑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의 정도를 어떻게 해요? 모델링에 근거해서 측정 계량화한 지표다라고 해서 뭐 시험 문제는 이 개념으로 해서 해당하는 것 보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NCSI 같은 경우는 ACS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생산성본부와 미시간 대학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만족의 결과 변수로 우리가 소비자의 불평과 고객 충성도를 설정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은 ACSI를 기반으로 해서 뭐 밑에 문장 정도 우리가 직접 써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경험을 한 소비자에게 물어봤다, 측정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할 때 설문지 구성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선행 변수와 그 다음에 성과 변수로 나눠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행 변수에서는 우리 고객 기대 수준을 먼저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서비스 품질 수준, 인지 가치 수준, 고객 만족 지수에서 이 항목에 기반해서 설문지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기대 수준에서는 구입 전 평가를 먼저 물어보겠죠. 그죠? 전반적인 기대 수준, 그다음 개인적 니즈 충족 기대, 그다음 신뢰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서비스 수준은 인지라는 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매 후 평가. 그러니까 고객 기대는 구매 전 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품질 수준, 개인적 니즈나 충족 정도, 신뢰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 가치 수준. 인지 가치는 내가 써보고 난 다음에 가격 대비 품질 수준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품질 대비 가격 수준은 뭐 만족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고객 만족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반적인 만족도, 기대 불일치, 그 다음에 이상적인 제품 및 서비스 대비 만족 수준을 평가하더라. 이에 기반해서 설문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각각 시험 문제가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뭘 하나 더 열심히 외워라 이거보다는 이렇게 연결해서 얘가 인지가치 수준, 그죠? 이렇게를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고객 만족 지수 같은 경우도 보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보기에 들어가서 다른 문장이 섞이겠죠? 고객 만족 지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이 세 가지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과 변수 부분에서는 이제 고객 불만, 성과라는 거는 써보고 난 후죠, 그죠? 고객 불만, 그 다음에 충성도. 우리가 고객 만족도에서 물건을 써보고 난 다음에 불만이 나왔다, 만족이 나왔다. 만족이 나왔다라면 충성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고객 불만 요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부분은 뭐죠? 고객이 만족했다라면 고객 충성도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충성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재구매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재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추천 노도가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구전을 하실
구전, 그죠? 추천, 재구매, 추천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죠. 그리고 재구매 유도를 위한 가격의 인상 허용률. 그러니까 가격을 3% 내린다면 재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재구매 시의 가격 인상 허용률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5% 정도 인상한다면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고객 충성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보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보기에 해당하는 잠재 변수는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으로 잘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CSI 같은 경우는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정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SI 모델은 ACSI나 NCSI 같은 기존 고객 만족도 조사 모형은 대부분은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PCSI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는 공공기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2004년에 한국능률협회랑 서울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SI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고요? 공공기관. 그죠? 그리고 MPSI라는 모델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MPS는 이게 나온 계기가 필요성이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했지만 우리가 만족도가 1에서부터 5점이야. 근데 5점 만점에서 5점이 나왔어. 아니면 4.5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고객 만족도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매출은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 아이러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모형이 MPS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그 주변에 친밀한 사람한테 몇 명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의향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충성도 높은 고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가장 명쾌하게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베인앤컴퍼니 CEO 프레드릭 라이하르트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쁜 이익과 좋은 이익이 있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이익은 기업 성장의 단기적인 기여에 그치는 거, 고객 관계를 희생해 가면서 얻는 이익을 뜻하는 걸 우리가 나쁜 이익이라고 하고요. 좋은 이익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의 원천이 되는 거, 그죠? 고객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가며 얻는 이익을 우리가 좋은 이익이라고 본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MPS의 특징은 뭐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앞에서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시면 쉽고 간명하면서도 기업의 미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조사 방법이다. 아주 간명하게. 그 다음에 완벽한 효율성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론적으로 모든 고객을 추천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비추천 고객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성장 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추천 고객의 비중에서 비추천 고객의 비중을 뺀 수치.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로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 이렇게 가로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NPS는 순추천 고객 지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렇게 소비자에게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질문을 우리 기업 또는 브랜드를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은 1에서부터 10명 기준으로 해서 몇 명한테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충성도 높은 고객은 9명에서 10명. 그죠? 이 이하는 뭐죠? 이 밑으로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고객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추천해야 충성 고객이라고 본다는 거. 그래서 NPS 모델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부분은 모르셔도 되고요. 요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잘 나왔던 문제예요. 최근에는 공식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방금 설명했던 부분 측정 공식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 고객은 어떤 건지 정의는 뭐 크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S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평가 프로세스 구축 단계가 시험 문제에 뭐 순서대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나왔던 문제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 요구 정의. 고객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요구 정의를 하고 두 번째 조사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평가 지표 개발, 그다음 네 번째는 실행 구축하고 그다음 뭐죠? 실행하면 되죠. 그죠?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고객 요구 정의 부분에서는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니즈를 수집하는 거. 그래서 수집 분석해서 고객 니즈 품질을 추출하는 단계가 고객 요구 정의 단계. 그다음에 조사를 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지 개발했죠. 그죠? 그래서 고객 요구를 반영한 설문지를 개발하고요. 기대와 만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 지표 개발이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단계.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 CS 평가 실행 구축 단계에서는 지표별 자료 수집 방안을 마련하고요. 구체적인 평가 설계, 그다음에 테스트 해본 후에 뭐죠?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실행 계획 수립 활동 전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 고객 요구 정의 단계에서는 먼저 자료를 어떻게 해요?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조사할 때, 자료 수집할 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1차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사자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 1차 자료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목적이나 조사를 위해서 직접 수집된 어떤 본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관찰법, 그 다음에 포적 집단 면접법, 서베이법, 그죠? 그 다음에 행동조사법, 실험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요. 조사할 때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설문지를 통해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정성적 측정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 설비에 의해서도 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조사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 중에 직접 수집한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수집하여 분석하고 분류해 놓은 자료를 우리가 2차 자료라고 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 1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1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2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2차 자료는 또 내부적 2차와 외부 2차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2차 자료는 회계 목적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어때요? 기업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는 거. 외부 2차 자료는 행정기관이나 이외의 기관과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자료, 그리고 마케팅 조사 회사가 신디케이트 조사에 의해서 이미 수집해 놓은 자료다. 그러면 구분이 가능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1차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접 조사한 거 이외의 자료는 다 뭐다? 2차 자료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니즈 요구 조사를 할 때 조사 유형이 시험 문제 이제 요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조사 유형에는 탐험 조사, 그다음 기술 조사, 인과관계 조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탐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탐험이라는 말을 들어봐도 뭐죠?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탐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사자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실시하는 게 탐험조사다. 그래서 특정 그룹이나 제한된 숫자의 개인 인터뷰를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목적을 수정하거나 재규정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탐험 조사하는 방법에는 비계량적인 방법, 그래서 비계량적인 방법, 그래서 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성조사, 그 다음에 비정령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비계량적인 방법과 비정령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 분석한다. 똑같은 문장이 들어갔네요. 그죠? 밑에 거 빼시면 되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조사는 시험 문제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탐험도 마찬가지. 인과관계 조사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탐험 기술. 기술 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적 집단이나 우리가 표적을 정해놓고 표적 집단이나 시장의 특성으로 소비자의 태도, 구매 행동,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기술하는 조사 유형이다. 이렇게 나왔죠.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조사 선택하시고요. 가장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뭐 패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서베이, 그 다음에 뭐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인과관계는 우리가 원인에 대한 결과를 찾아가는 것을 인과관계 조사라고 하죠. 두 개의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표적 집단 면접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표적 집단 면접법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래서 FGI라는 약자도 쓰니까 약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진행자가, 사회자가, 그죠? 사회자 또는 진행자가 6명에서 12명 정도의 참여자를 모아놓고, 그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패널 제도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특별한 인구 통계적, 심리 분석적 기타 고려사항에 근거해서 핵심 주제에 대해 장시간 동안 논의하도록 6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표적으로 잡는다. 그리고 표적을 잡을 때는 그 세분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잡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시할 때는 1회 실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번, 그러니까 한 집단이 아니라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적 집단 면접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표적 면접 집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마케팅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조사에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 계량조사로부터 얻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는 계량적 조사 전 단계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내면적 욕구, 그래서 소비자의 언어를 조사할 때, 그 다음에 태도, 감정과 행동을 파악할 때 쓴다. 좀 깊이 있는 질문을 들어갈 때죠. 그죠? 우리 신제품의 아이디어나 기존 제품의 뭐 다른 용도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표적 집단 면접법은 좀 심층적인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행동의 내면적 이유 도출, 다양한 주제의 자료 수집,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한계점은 표본이 작죠. 6명에서 12명이니까 어때요? 자료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고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겠죠. 그죠? 주관적이고 비용이, 그러니까 인원당 대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서베이법이죠. 그죠? 서베이법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키워드, 기술조사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 두 문장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문제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서베이법은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 이때는 정형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기법,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고객이 알고 있는 정도, 신념, 선호도, 만족도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기술조사에 가장 많이 쓴다,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설문지를 이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장점으로는 표본이 크기 때문에 뭐죠? 자료의 일반화가 가능하겠죠. 다양한 측면의 차이 분석도 가능하고요. 자료 수집도 쉽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해석. 그러니까 FGI랑 비교했을 때 뭐죠? 서베이는 객관적이고 FGI는 어땠죠? 주관적인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대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요인이나 개념의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좋은 점, 장점이 있고, 한계점이 또 존재를 하죠. 설문지 개발이 어렵다, 비용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탐사 방식에 의한 깊이 있는 질문이 불가능하겠죠. 이 부분이 뭐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장시간 걸린다라는 거. 이 문장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베이법에 대한 설명, 한계점이 아닌 것은 단시간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장시간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응답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요. 응답의 정확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통계 기법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틀어지는 부분 장시간,
깊이 있는 질문 불가능.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관찰법이 있습니다. 관찰법은 새로운 자료와 관련된 사람의 상황을 관찰하여 수집하는 거. 그래서 조사 대상의 행동 패턴을 어떻게 해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수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키워드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장점과 한계점도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자, 관찰법의 좋은 점은 뭐죠? 정확하게, 내가 직접 보고서 하니까 정확하게, 그 다음 세밀하게, 언제 사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와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문장이 잘 들어지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계점으로는 내면적인 부분은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하겠죠. 관찰만 하니까. 소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 결과가 당연히 객관적이진 않잖아요. 일반화하기 어렵다. 관찰 시점과 관찰 기록의 차이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실험법이 나오죠. 그죠? 뭐 실험법은 그냥 가장 과학적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조사법. 그다음에 실험조사의 목적은 관찰된 결과에 상충하는 설명을 제거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설명. 왜 그런 원인이 나왔는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주제와 맞는 집단을 선택하고 그 집단을 상이한 실험 처리 및 처리에 맞추어야 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고, 관찰된 반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미가 빠졌네요. 유의미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점으로는 어때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학적이다. 단점으로는 뭐죠? 우리가 실험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뭐 힌지 실험 하잖아요. 그죠? 근데 힌지도 생명을 가진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뭐가 생겨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험법에서는 이 단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조사법은 일부 고객의 행동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구매 기록, 그죠? 그 다음에 점포조사 자료,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 행위를 분석하여서 고객의 선호성을 파악할 때 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고객의 선호성이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문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헌조사법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문헌조사법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연구 결과물인 학술 문헌, 그 다음에 업계 문헌,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이다. 기억하시고요. 특징이 시험 문제 이제 설명이 잘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역사 기록이나 기존 연구 기록, 그 다음에 통계 자료 등 문헌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면 이 문헌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니까 이미 조사된 거죠. 조사된 것을 내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몇 차 자료예요?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거죠. 2차 자료. 그죠? 그래서 1차 자료의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 내가 조선시대의 의복을 내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조선시대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책을 통해서 하겠죠. 그죠? 조사된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적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 바뀌겠죠.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그 다음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수집이 모두 활용 가능하고 2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좋은 점은 어때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립도서관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단점으로는 어때요? 문헌이 정확하지 않다라면 또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 그다음에 문헌 해석 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이 되겠죠. 그죠? 이미 개입이 되었고 나도 연구하면서 또 개입이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행 연구의 신뢰도가 당연히 현행 연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헌조사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1차 자료 수집이 용이한지 2차 자료 수집이 용이한지 이런 것들은 분류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사법. 또 잘 나오는 문제. 투사법 같은 경우는 응답자에게 불명확한 상황,
그러니까 불명확한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 등을 제시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투사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내면을 조사할 때는 투사법을 많이 쓴다. 내면에 있는 신념이나 태도, 감정, 동기, 가치관 등을 밖으로 표출하게끔 만드는 거. 이때 표출하게 하는 방법이 연상법이나 완성법이나 구성법, 표현법 등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심리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사법. 그래서 시험 문제에 투사법의 정의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투사법의 검사 방법 이런 것들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 방법으로 연상법, 단어 연상하는 거, 뭐 위에 있었던 부분이죠. 완성법,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 스토리 완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 구성법은 그림을 그려서 그림 속에서 우리가 그 심리를 파악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지메트를 사용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 완성법도 있고요. 그 다음 표현법은 역할 연기법으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사법의 정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최근 경향으로 우리가 갱 서베이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CLT라는 거 사건조사기법, 그 다음에 HUT. 그래서 시험 문제 CLT 갱 서베이는 나왔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갱 서베이는 서베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일반 서베이법이. 그래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응답자에게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시제품 등을 제시하여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조사 기법, 그래서 CLT는 똑같이 응답자를 일정 장소에 모이게 한 후에 시제품이나 광고, 카피 등에 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HUT 같은 경우는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후 반응을 조사하는 거. 그래서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조사 방법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조사 대상자가 실생활 속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한 후 평가하는 거. 여기는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일정한 시간 내에서 집합해서 하는 방법이다 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놓으셔야 안 헷갈리고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투사법 중에 한 방법으로 나왔죠. 그죠? 지메트라는 거. 잘트만식의 은유적 추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제랄드 잘트만 교수에 의해서 개발된 조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성조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초창기의 시험 문제가 정의로 시험 문제 나왔다가 요즘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심층 면접법은 요 최근에 잘 나오는 경향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직접 1대1로 심층적으로 또는 1대 6, 12 정도로 그 표적 집단 면접도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수집하기 위한 정성조사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 한 명을 대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 명으로 1대1로 조사하는 방법 대상으로 그 느낌과 믿음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탐사 방식으로 여기에서는 깊게 질문해 나가는 비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이다. 정형화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용어는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성과 정량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정성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량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우리 정성조사를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양적 조사 사전 단계 이거 중요합니다. 사전인지 사후인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대학에 우리 에듀윌이라는 회사 명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량을 해야 될까요? 정성을 해야 될까요? 정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량조사. 제가 설명이 요거 먼저 하고 정성하고 정량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와 B와 C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나왔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상표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상표명을 바꿀 때는 정량조사가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하기 전에 대충 우리 뭐가 나올까라고 먼저 사전 단계에서 먼저 체킹을 해보는 게 바로 정성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추이를 읽어볼 수가 있겠죠.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설을 발견할 때, 예비적 정보 수집할 때
조금 전에 했던 게 예비적 정보 수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설의 질적 검증 및 의미를 확인할 때 정량 조사, 그 다음에 소비자 언어 발견 확인, 소비자를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 그 다음에 다량의 샘플링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정보 획득,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할 때 우리가 정성조사를 한다. 정성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이 작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량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를 찾아보면 가설의 질적 검증에서 확정적인 결론을 획득할 때 이 문장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정성조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정량조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나 목표 시장 선정할 때, 그 다음에 시장의 경쟁 상황 및 소비자의 태도 행동 파악할 때, 그 다음에 소비자 특성별 니즈 구조 차이, 이 문장도 잘 들어가는 문장, 그다음에 각 상표의 포지셔닝을 파악할 때, 그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컨셉이나 용기, 상표명을 선정할 때 정량조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과 정성조사 기법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정성조사와 정량조사, 정성조사는 적은 인원의 사람, 여기는 표 집단이 어때요? 대표 집단이 표본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설문지를 이용한다. 구조화된. 그리고 종류로 살펴보시면 정성조사는 면접, 관찰, 투사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는 1대1 면접법, 그 다음에 전화 면접, 우편 면접을 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이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면 정성조사의 장점은 유연하다, 신속하다, 현장성이 있다. 그죠? 그 다음 저비용이다, 심층적이다. 이 저비용이라는 게 정량조사에 비해서 저비용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크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객관성이 있다. 정량조사는 신뢰도 측정이 가능하다. 대표성이 있다. 목적이 다양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정량조사의 장점은 정량조사의 우리 단점이 우리 정성조사의 장점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단점을 보시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 여기 보면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 저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이게 단점이고요. 정량조사의 단점. 그다음에 정성조사의 단점은 대표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료가 객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진행자의 자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조사 결과의 해석이 어떻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뭐 대표값을 갖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 장점과 단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고객 조사 단계에서는 우리 고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문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는 고객의 질문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죠? 뜻이 복잡하거나 미묘하거나 비상식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유도하는 질문은 상간다. 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단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응답 범위를 활용하여 가행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항목에 제시된 응답 이외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기타를 추가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설문지 개발 단계에 대한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바뀌는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기타를 추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기타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조사 목적에 맞는 첫 번째 개발 단계에 보시면 조사 목적에 맞는 정보를 결정하는 게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수집 수단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수단으로는 대인 인터뷰, 1대1로 인터뷰를 할 건지 전화로 할 건지 우편 서베이를 할 건지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질문할 내용을 결정해야 돼요. 내용 결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 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한가? 적절한 응답자가 선별할 질문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 응답자가 질문에 응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내용 결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질문과 응답의 형태는 우리가 질문의 형태로 개방형을 쓸 것인가 또는 선다형, 이분법, 척도법을 쓸 것인가. 우리가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거. 선다형은 yes, no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분법에도 해당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가급적이면 쉬운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질문은 피한다. 부정적인 질문은 삼간다. 응답자가 답변하기 쉬운 한 번에 2개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 질문의 표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의 순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공부할 때도 쉬운 거 먼저 하고 뭘 해요? 어려운 걸로 들어가죠. 그죠? 단순하고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한다.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포괄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간다. 자, 이 문장 가장 많이 틀어지는 거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어렵거나 민감한 건 어디? D. 중요한 질문은 설문지 내용이 많아. 그럼 어디예요? 앞쪽에 질문시킨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질문 내용을 결정할 때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해서 밑에 순서나 표현에 관련된 내용이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설문지 개발 단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틀어지는 게 이 문장에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 질문지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설문지의 외형적 특성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종이의 질, 인쇄의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설문지의 크기, 뭐 A4로 할 건지 B5로 할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검토 수정 단계를 거쳐서 표지 개발을 할 때는 수신인은 어떻게 적을 건가, 조사 회사는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정, 그리고 응답할 때 인명과 비밀성을 보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소요 시간, 보상은 해주는가? 그 다음에 해송 시기는 언제까지,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부분이 표지 개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죠? 설문조사 필요시 수정. 그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난 다음 수정 사항이 생겼으면 다시 수정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 향상 전략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객 충성도를 측정할 때 보행과 체인이라는 심리 경영학자겠죠, 그죠? 보행과 체인이 우리가 고객 충성도를 측정할 때는 뭐 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측정할 건가? 첫 번째는 행동으로 측정하겠다. 두 번째는 뭐죠? 태도로 하겠다. 세 번째는 행동과 태도를 플러스해서 측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3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행동적 측정은 뭐죠? 우리 가게에 몇 번 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몇 개 샀는가? 그래서 돈을 얼마 썼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구매 행위를 고려하여 반복 구매 행동, 구매 비율, 구매 빈도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당하는 방법은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 측정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구매 비율, 구매 가능성, 재구매 가능성, 그죠? 구매 빈도, 그 다음에 반복 구매 행동, 구매 순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반복 구매가 항상 브랜드를 향한 심리적인 몰입의 결과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행동적 구매 측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측정하는 방법만 기억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두 번째는 보시면 태도니까 재구매할 의향이 있는가, 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소비자에게, 뭐죠, 고객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측정 방법을 보시면은 태도적 측정 지표로는 우호적인 태도, 제품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 의도, 타인에 대한 추천 의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충성도에 내재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감정이나 심리적인 애착을 반영하기 위하여 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는 충성이나 약속이나 신의의 감정과 관련된 것들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같은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기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통합적인 측정은 2가지를 플러스한 거죠. 그죠? 태도와 행동을 플러스해서 측정했다. 장단점을 통합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호의적인 태도와 브랜드 교체 성향, 반복 구매 행동, 그다음에 총 구매량을 포괄적으로 측정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2개를 통합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죠? 자, 밑에 문장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연결하는 문제 다 나왔으니까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고객 충성도를 측정할 때 이제 태도와
행동으로 우리가 태도와 행동으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진실한 충성도다, 거짓된 충성도다, 그 다음에 잠복된 충성도, 그 다음에 낮은 충성도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진실한 충성도는 우리가 가격이 적당해서 좋아서 품질이 좋아서 선택하는 거, 그죠? 그래서 보시면 형성 요인을 살펴보시면 품질의 만족이나 가격 만족, 기대, 기업과의 관계가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뭐다? 진실한 충성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한 태도적 애착과 높은 재구매 고객 유형의 특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경쟁 업체로 쉽게 유혹되지 않는다. 이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진실한 충성도 형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된 충성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약금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약정, 특히 핸드폰 요금제가 약정이 있죠. 그죠? 약정이 2년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K땡을 쓰는데요. 그죠?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K사가 아닌 S사로 넘어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위약금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충성해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환 비용 때문에 못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거짓된 충성도다. 그리고 경쟁의 제한성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그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짓 충성도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없더라도 빈번하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습관적인 구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인센티브, 편안함, 대안 부족으로 호감이 없더라도 구매가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그래서 정부 규제나 높은 전환 비용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 그래서 독점 시장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잠복된 충성도는 낮은 행동의 충성도와 기업에 대한 강한 애착은 있는데 사로 가지를 않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잠복된 충성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충성도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나 태도적 애착 둘 다 낮은 고객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충성도의 분류.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따라서 브라운은 고객을 완전한 충성도다, 분열된 충성도다, 변화하기 쉬운 충성도다, 그 다음에 무충성도다 해서 이 네 가지로 제시를 했다.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시험 문제가 잠복된 충성도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피엘과 레이피가 제시한 고객 초점에 맞춰 고객의 충성도 단계에 따른 분류. 이분들이 분류한 거는 예비 고객이다, 단순 고객이다, 그 다음에 그냥 고객이다, 단골 고객이다, 충성 고객이다.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여기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당되지 않는 고객, 이것 말고 골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단순 고객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적어도 한 번 이상 가게에 방문하는 고객을 단순 고객. 그 다음에 단골 고객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계층이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빈도수로는 우리가 브라운이 제시한 것보다 라피엘과 레이피가 제시한 게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충성도 전략의 선택 부분이 있어요. 기업에서는 충성도 향상 전략에서 네이나르츠와 쿠머가 네 가지로 고객을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높은 수익과 낮은 수익, 단기 거래와 장기 거래에 따라서 우리가 이 네 가지로 나눠놨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기 고객이면서 높은 수익을 주는 고객을 우리가 잠시 앉았다 가는 고객이라 해서 나비 버터플라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는 이 보기 해서 해당하는 거 찾는 문제가 다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는 장기적이면서 수익도 높아요. 그러면 친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회사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의 욕구 간의 적합도가 높고 높은 잠재 이익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객이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래는 단기적이면서 수익도 낮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사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의 적합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 거래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낮은 수익과 그 다음 장기, 수익이 낮으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래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개비라고 해요. 따개비. 우리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회사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의 적합도가 제한되고 낮은 잠재 이익을 가져온다. 그래서 규모와 지갑 점유율을 측정을 해야 되고, 지갑 점유율이 낮으면 상향, 교체 구매를 유도해야 하는 고객 집단에 해당하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네 가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은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